저는 가치 투자가요. PER 싸고 PBR 싼 거 사는 게 가치 투자 아니라고 봐요. 잘 아는 걸 사는 거예요. 성장하는 산업이 꼭 적정한 투자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스타일들은 그런 류의 주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약한 고리 설명해 주실 때 네. 한국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한국은 중간 정도. 중간 예, 지금 환율이 그걸 좀 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환율이 벌써 1,340원 네.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조금 또 다시 막 1,400원 가고 네. 또 그러면 증시 또 폭락하고 네. 경제 성장도 잘 안 나온다고 하고 뭔가 좋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한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1위였어요. 네. 중국이 성장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건데, 근데 지금은 중국 자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게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인 게 있고, 또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했던 그 입지가 좀 축소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둔화되는 것들이 한국에는 되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다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엑시트 전략, 이거 뭐 결별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중국 쪽에 쏠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이런 과정들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중국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걱정이 많은데, 그것이 새롭게 벌어질 일이라기보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뭐 한국을 어떤 치명적인 위기로 이끌기보다는 뭔가 한국 경제도 좀 그 성장의 탄력이 약해지고 좀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그런 동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전망하시는 가운데 뭐 혹시 섹터도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잘은 네. 모르지만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네. 종합주가지수 장기 추세인데요. 장기 횡보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실은 길게 보면 주가가 3, 4년 올라가는 강세장보다 이게 72년부터 그랬으니까 51년이네요. 그럼 주식이 우리가 뭐 그냥 생활인의 감으로 한 3, 4년 연속 올라가네라고 하는 바이앤홀드가 됐던 게 70년대에 한 7년 있었고요. 80년대 3조왕이 한 4년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한 4년 있었어요. 그러면 15년이네요. 네. 불마켓이요. 52년 중에 15년이면은 37년은 옆으로 횡보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횡보의 장세는 되게 많고요. 미국의 경우도 69년부터 82년, 또 36년부터 48년, 또 99년부터 2011년 이때가 계속 횡보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단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은 지금 파랗게 칠해진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입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얼마나 너를 뛰느냐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변동성이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변동성이 위험해요? 내 돈 깨지는 게 위험이죠. 변동성 그냥 주가의 어떤 말 그대로 변동성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주식이 16년 동안 1.4%예요. 올라가면 밀리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주가의 변동성도 축소가 됐어요. 지금 우리 변동성이 거의 뭐 90년대보다 낮거든요. 근데 8, 90년대는 우리나라 이 주가를 보시면은 1000을 못 넘었어요. 길게 보면 고점을 못 넘는 박스권이었지만 주가가 주기적으로 1000에서 500 갔다가 1000 갔다가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게 또 글로벌 경기가 거의 연동이 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때 한국 수출을 한 두세 배씩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이앤홀드를 하는 거는 잘 그 바이앤홀드의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냥 주식의 타이밍을 잘 맞추면 주기적으로 기회가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변동성까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저는 한국이
인덱스에 투자해서 참 돈을 벌기가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기사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개별 종목은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아주 특세를 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될 때 음. 성장주들이 올라갑니다. 성장이 둔화될 때. 예,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경제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기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특히 이제 그 경기 민감형 종목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이 전반적인 경기와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수 기업들에게 주식을 살라 그러면 뭔가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확 글로 물리겠네요. 그럼 쏠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 지금 그림 파랗게 칠해진 거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 이게 떨어지면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 선행준 경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 경기 좋았다 나빴다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가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계속 아웃퍼폼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엔 가치주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가치주들이 덜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성장에 탐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반도체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그 기업이 그 성장의 수혜를 누리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실물 경제에서 시간을 두고 투영이 되는 거지만 주가는 그걸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 꼭 적정한 투자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스타일들은 그런 류의 주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미래 뭔가 산업의 성장률, 성장도가 막 30%, 35% 네. 이런 거에서 우선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기라도 실은 더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그 굉장히 시장을 득세했던 그 회사를 PER을 보면 한 6, 70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밸류에이션을 30배도 비싸잖아요. 60배 주고 100배 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성장이 희소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았는데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로 무장한 종목이 아니라 뭔가 싼 주식들, 배당도 주고 괜찮은데 이런 주식은 잘 못 올랐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이 그런 장세였습니다. 성장주가 올라가는. 근데 60년대 중반이란 시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한 20여 년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전후 복구 수요로 경제가 좋았고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앞서 제가 미국의 민주당이나 리버럴들은 정부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대공황 이후로 그런 철학이 미국 사회를 지배했어요. 근데 그 철학이 가장 극단에 올라갔던 것이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집권했던 민주당의 존슨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했어요. 위대한 사회 만들자. 복지국가 모델이거든요. 정부가 돈을 왕창 풀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돈을 왕창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가
2차 대전 이후 좋았던 시대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문화적인 충돌도 있었잖아요. 흑인 인권 운동도 있었고요. 또 뭐 그 히피족들이나 이런 반전 운동도 있었고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상한 종목들이 등장합니다. 고고장세라 그래서요. 성장주인데요. 이 성장주가 어떤 성장주냐 하면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컨셉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지금 2차 전지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높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이거는 컨셉을 사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도 숫자가 나오는 성장주가 있고 사람들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야 미래에 정말 끝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컨셉을 사는 컨셉 스탁이 있는데 이때는 컨셉 스탁의 형태였습니다. 특히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면서 그 어떤 우주 개발 기업 이런 것들이 막 특세라고 최근에 우리나라로 막 바이오나 화장품이 잘 될 때는 사업 목적에 뭐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화장품 이런 거 했는데 이때는 우주 항공 같은 것들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미국에서 또 사명 변경 붐도 있었습니다. 트로닉스, 오닉스 이게 뭔가 좀 첨단스러운 느낌이 나는 걸로 막 바꾸는 투기 장세가 한 4, 5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어졌고 그래서 고고 장세가 끝날 때쯤인 1969년도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접습니다. 그 50년대 후반부터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주변 지인들 돈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주는데 야 60년대 후반에 야 이거 살 것도 없고 너무 이상하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접고 돈을 돌려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굉장히 길긴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늘 있어요.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투기적인 시대는 늘 나타나는데 통상은 이게 끝나게 되면 이때 못 올랐던 조금 싼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니프티 50였습니다. 니프티 50는 미국의 매력적인 50 종목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멀쩡한 회사들입니다. IBM, 맥도날드, 제록스.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문헌 기록을 보면 미국에서 니프티 50 종목들은 원 디시전 스탁 그랬어요. 한 번 의사결정 사기만 하면 끝나는 거. 끝나는 예.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어요. 회사는 성장하고 또 배당은 따박따박 주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니프티 50도 밸류에이션이 4, 50배 했거든요. 100배 가는 것도 있고 요 두 개가 기업의 본질은 틀렸지만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비싼 주식들이 가는. 네. 근데 니프티 50도 결국 73년도, 74년도에 망가졌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그거를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맥도날드 같은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지금도 좋은 주식이지만 73년의 고점을 넘어서는 10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셉형의 성장주보다는 당장 이익이 나오는 성장주가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좀 완결성이 높은 투자라고 보지만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애플, 아마존 사면 가치 투자 아닌가? 저는 가치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저에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올해 2차 전지 사서 돈을 벌면 게 잘한 거예요. 다만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위험, 또 가치 투자도 잘못 사게 되면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주식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성장을 못하게 되면 계속 싼 게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투자에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치 투자가요. 뭐 PER 싸고 PBR 싼 거 사는 게 가치 투자 아니라고 봐요. 잘 아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거. 워렌 버핏은 애플도 사요. 맞아요. PER 30배 되잖아요. 또 워렌 버핏에 투자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고용이 된 뭐 펀드 매니저 아마존도 샀어요. 또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는 테슬라를 샀어요. 이 사람은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가치 투자가가 중시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미스터 마켓과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한 개념인데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민주당이 경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60년대까지의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고 결국은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도기에 고고장세니 결국은 사람들이 성장에 탐닉을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질서가 자신이 없고 뭐 이럴 때 사람들은 먼 꿈을 사는 게 니프티 50까지 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보수화가 되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단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고 감세해 주는 게 답이고 그때 나왔던 아주 강력한 그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논리가 보수적인 그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시장이 답이야. 너 어떻게 초과 수익을 낼라 그래. 네가 초과 수익 내는 거는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변동성이 위험이야. 왜 진폭이 큰 걸 투자해? 넌 어차피 초과 수익 내기 어려운데.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나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가 아니고요. 시장이 늘 효율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나치게 달아오르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침울해지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약간의 역행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나쁠 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거고 네. 또 두 번째가 안전마진. 결국 제가 알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미래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서 막 투자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아주 중심지에 있는 빌딩이고 다 임대가 들어가 있어. 야, 그럼 이게 5년 후에 별일 있겠어? 별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주식이 8,000원에서 거래되는 거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10,000원이 정답이야.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주식이 5,00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이라고 봤지만 내 판단이 조금 틀리더라도 안전마진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의 경우는 결국은 얼마냐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안전마진 찾고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성장주 투자가 이겼던 굉장히 긴 역사가 있고 뭔가 실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외피를 바꿔 쓰고 나타나겠죠. 뭐 2차 전지가 계속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이오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올해는 2차 전지가 기대주였지만 3년 전엔 바이오였고요. 한 8년 전엔 화장품이었어요. 이게 다 비싼 주식들 성장이 희소할 때 사람들이 성장이 희소할 때 부각이 됐던 건데 마지막으로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리스크 두 가지를 이게 성장 투자 잘못됐다 아니에요. 가치 투자도 전혀 미래에 성장 못하고 과거에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걸 사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치 투자에 내재가 된 리스크인 거고 성장주 투자에 내재가 된 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비싸다라고는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거거든요. 네. 세상은 저는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미래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주가가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긋났을 때 주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첫 번째 있고 또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장 산업은 버블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 월급쟁이들이 막 1, 2천만 원씩 장외 주식했던 것들 다 휴지가 됐어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쁜 기억이 있지만 20년 전에 닷컴 버블이 그럼 닷컴 버블이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나요? 전형성 깔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이 클 때 그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될지는 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20년 전에 포털 기업에 투자로 열광할 때는 야후가, 엠파스가, 라이코스가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상장도 되지 않았던 구글이, 한국에선 네이버가 이 인터넷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먼 미래에 성장할지 정확히 알면 좋은데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기업들의 생태계도 서로 노력을 하고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다 보니까 특정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산업 전체가 붐업이 돼야 돼요. 네. 굉장히 비싼 주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돈이 가면 거기서 살아남은 어떤 그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식의 미국식의 한국식의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성장 산업은 필연적으로 버블이 필요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막대한 그런 증자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 산업에 대한 열광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주식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그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뭐 지금 뭐 이제 그 한국에서 인기를 끌은 주식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이것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얼마나 부풀어졌다가 언제 터질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투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런 것들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좀 내재된 속성이라고 하는 건 늘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뭐 한 40% 정도는 네. 채권을 사고 싶고요. 채권을 사고 싶고요. 장기를 사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뭐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건 채권을 이 트레이딩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픽스트 인컴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기 보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나머지 60%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네. 저처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뭐 조바심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전 세상은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싼 주식 근데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까 배당 수익률 3% 이상 되는 그런 싼 주식들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약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싸 보입니다. 국가는 뭐 60에서 미국과 한국의 비중 이런 건 없을까요? 비율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저는 뭐 주식의 60% 중에서 네. 저는만 그 중에 한 3분의 1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특히나 저는 나이 어린 사람들 네. 자녀들에게 미국도 한번 주가가 빠지면 반토막 나요 인덱스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립식으로 계속 이제 산다 그러면 그것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폐여사가 아니고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우리 시대 자본주의가 좀 위선이랄지 점잖음을 벗어 던진 거 아니에요? 자유무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땅에서 하자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입지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0% 채권, 40%는 한국에 싼 가치주 사고 싶고요. 배당을 고려해서 네. 20%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뭐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는 게 참 불편하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가격을 지불해도 정당화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투자라고 하는 건 적절한 가격에 사서 보유를 하면서 이기는 게임이지 앞서서 제가 미국인들이 열광했던 니프티 50 원 디시전 스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좋았지만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늘 어느 정도의 그 후유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스토리에 탐닉하는 것도 좀 좋지만은 또 그것 자체가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자산이건 서울의 아파트건 주식이건 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